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최다치를 기록해 10월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과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 2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중국 이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420억 규모의 위안화 채권 이자에 대한 채무 불량과 관련한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은 4곳의 사업자만 가능해진 점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9시 뉴스 특보에서는 요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데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과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했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한 남성을 얘기하며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각 시도 경찰청별 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7명의 위원 중 4명은 변호사 등 외부 인사에다가 사안에 따라 인적 구성이 바뀌다 보니 판단 기준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40번 열렸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은 비공개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비공개 결정 사유로는 낮은 재범 위험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모호한 기준 대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운영 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찰청 산하의 인력풀을 통일적으로 가져가 하루 만에 신상 공개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충분히 사전에 자료도 주어져야 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기자는 전문가들이 또 신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전했습니다. 위 보도는 각 시도 경찰청별 심의위원회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하여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전하며 이에 대한 쟁점들을 짚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절반 정도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음을 전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현행법에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규정을 간략하게 전했다면 내용이 더 풍부했을 것입니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상 형사 절차에서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 공개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요. 과거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을 시작으로 조두순, 강호순, 최근 강윤성 등이 특례법에 의해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요즘 중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회생이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채권 이자 일부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간 끌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기정사실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돈 350조 원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42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을 해결했다고 발표해 급한 불이 꺼진 것 같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자를 정상 지급한 게 아니라 시한 연장 같은 미봉책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게다가 같은 날 처리했어야 할 993억 원가량의 달러 채권 이자도 여전히 갚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헝다 측도 달러 채권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어 디폴트에 한층 더 다가선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헝다가 30일이 지나 디폴트가 공식 선언될 때까지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한 자산운용사는 헝다의 취약한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구조조정은 기정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을 통제된 철거에 비유했고 미국의 운용사 역시 디폴트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점을 전하며 헝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지방정부에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하다 헝다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막판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파장을 우려해 헝다의 부동산 사업 부분을 국유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지난달 22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우려와 관련해 중국에 국한된 것이며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미국의 기업 부분과 연관성은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신용 경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7시 뉴스특보에서는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시동을 거는 움직임과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코스피도 한때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23일 1,183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186.4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작년 9월 14일 1,187.5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이르면 1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을 공식화하자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면서 연준은 재료금리 유지를 결정했지만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면서 코스피도 3,123.64에서 출발한 뒤 장중 1% 급락해 3,107.98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분석했고 한국은행은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고 진단한 점도 전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 모두 중장기적 불안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헝다그룹의 여파가 비교적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의 금융시장, 위안화 평가절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중국 증시 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의 경우 예정된 사안인 만큼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 횟수나 폭의 불확실성은 높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에겐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은 주의를 기울여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에 코스피도 장중 1% 급락하기도 했고 홍콩과 미국 주가가 전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스위스 자산운용사의 통제된 철거라는 판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막판 개입 지시 보도, 우리 정부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 분석 등을 전하며 여러 방향의 분석을 보도한 점 또한 좋은 모습의 보도였습니다. 함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그리고 헝다그룹 파산 등의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도 짚어준 좋은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궁금한 점을 다방면에서 잘 짚어주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정보를 풍부히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앞으로의 금융시장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약간의 준비라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4강 체계로 가고 25곳은 코인마켓으로 간다고 전하면서 가상화폐 사업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업비트 등 4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4곳은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ISMS 인증만 받은 25곳은 실명 계좌는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만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스 공의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관련 업무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는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덧붙여 전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은 4곳의 사업자만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화마켓 시장 진입이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 때문이라는 점과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더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형평성은 지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짚을 대목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위 4곳 외의 사업자 거래하고 있었던 고객들의 불만과 요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법 정비가 명확히 되지 않았기에 가상자산의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도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도 추후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후 금리 인상이 몰고 올 주가 후폭풍과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해 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된 경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것에서 그로부터 15개월 뒤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보다 먼저 나온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라는데요. 이는 초저금리 기저 속에 B2 영끌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는데요. 연일 치솟는 물가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당분간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금리 인상을 첫발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데요. 특히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해 외국 자본 유출을 줄이려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언급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르면 11월 또는 12월부터 테이퍼링 시작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거세기 때문이라는데요.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세계에 풀렸던 달러가 회수되고 우리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들도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 그래프를 보면 투자 열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개미들의 비트는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가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에도 비투가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증시가 다시 오를 거라는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 국내 기업들의 이익 고점 통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소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년 2개월 만에 하락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교역 조건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하반기 경기 흐름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1,068조 3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는데요. 정부의 설립발에 5대 은행이 모두 신용대출 한도까지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자 이제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고점 경고, 금리 인상, 온갖 대출 규제 처방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추가 상승 심리가 만연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기준선 100을 넘어 더 강해지는 추세고 최근 주택 가격 전망 역시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는데요.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오른 집값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0.25% 금리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집값 안정에 통화 정책이 만능은 아니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함께 확실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데요.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잇따라 나오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이 무리한 연끌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보다 넓어진 기회의 사전 청약을 적극 노리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비투보다는 합리적인 대출 관리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데요.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각종 자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각종 비용 청구서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기준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계속 규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반기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경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저는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비투와 영끌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경제 관련 신조어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 변화하는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about connecting America's existing allies and partners in new ways. Connecting America's existing allies and partners. 대중 견제를 위해 출범한 안보동맹 오커스가 심상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커스의 핵심 요소인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오커스 출범이 미칠 파장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 내용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이런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머리슨 호주 총리 등 3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커스의 발족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3국 정상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오커스 발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를 목표로 한 협력체로 특히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강화, 호주와 중국의 갈등 심화 등과 맞물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대중견제 군사 합의체 목적이 강하다고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16일 보도했습니다. 3국이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 군사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대중국 군사 견제를 위한 포석이란 평가입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 지원이 핵 확산을 돕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3국은 핵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도 호주는 핵 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 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EU 국가들도 그렇고 일본, 인도를 비롯한 이런 주변국들의 반응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특히 중국 견제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국 반응과 중국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앵글로색슨 국가들끼리 전격 발표한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중 견제 전선에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오커스 논의 자체를 독일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물론 역내 최대 군사 강국인 프랑스마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유럽 국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뉴스완이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호주와 계약한 수백억 달러 잠수함 발주가 취소되면서 직접적 피해까지 발생했고 프랑스는 항의 조치로 미국과 UN, 호주 주재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오커스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오커스 체결은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환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서 잠재적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립적인 입장을, 중국의 동맹인 북한은 오커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호주의 핵기술을 이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했다고 뉴스완이 지난달 2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오커스 창설과 함께 영국에 이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극도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비 경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을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 군축 전문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의 폐기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강화 속에서
격화 속에서 중국이 방어 차원을 넘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핵무기를 적극적 억지력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한겨레는 지난달 23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안보 동맹 결성이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에 우선한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상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오커스 출범을 두고 중국은 겉으로 냉전 시대의 사고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응책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입니다. 이에 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대중 견제전선 구축에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국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라고 뉴스와는 지난달 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 외교를 뜻하는 전랑 외교가 아닌 강온 양면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로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의에 긍정 담화를 내놓은 것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식적으로 북중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평화 이벤트 중재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주도의 대중 견제에 맞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대한 어떤 정세 변화는 확실히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커스 효과는 군비 경쟁을 통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고 경향신문이 지난달 22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향후 8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약 12척의 핵 잠수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0년까지 21척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호주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핵 잠수함 대응 능력을 키우는 등 추가 기술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해상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일본,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의 군비 경쟁도 과속화될 것입니다.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중립을 지키던 아시아 주변국들이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신냉전에 전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쿼드, 오커스 등이 다중적 체계를 이뤄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미중 가운데 선택의 순간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소위 모호성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끌려가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생존할 길은 인권, 평등, 공정 등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되새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서울경제는 지난해 6월 1일에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와 홍콩 사태를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에 의문 부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신냉전 시대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